자, 첫 번째 코너 뉴스랜 가이드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화려합니다. 초록색, 핑크색,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원색의 향연. 네. 요새 꼭두각시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학교 운동회 때 그때 색깔 조합이 보통 빨간색, 초록색인데 굉장히 네. 한국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노스텔지어님, 인천은 장마철에도 비 얼마 안 내리는 것 같아. 요즘에 그 장마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쵸. 요즘에는 한 몇 년 전부터 장마인가 싶고 이게 또 스콜 같기도 하고 좀 오락가락합니다.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다소 장마 기간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좀 비중 있게. 네. 어제는 저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이 유족 친형 되시는 이래진님하고 인터뷰를 좀 장시간 했었는데 오늘은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을 또 했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월북 결론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좀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저희에게 일부 밝히셨었고 오늘은 유족 측에서 변호사분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네. 내용 일부 잠깐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해역에 유입되어 무참히 사살될 때까지 22개월 만에 어제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집단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월북의 정황 증거들의 부족으로 살인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고 했고 추정과 입증 불가의 자료들로 혼선을 주었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허탈한 망감이 교차합니다.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직접 형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또 옆에는 또 아내분도 작석을 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도 일부 오늘 밝힌 게 있나요? 네, 네네. 오늘 내용은 아마 어제 대통령실에 이 정보공개 소송 항소를 취하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자진절 월북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이 유족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네. 실명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네네. 하는 의견도 오늘 밝혔습니다. 어제도 저희한테 앞으로 이대준이라는 우리 동생 실명을 검명해달라는 부탁을 유족분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유족들에게 전달한 숨진 공무원들이 동료들이 이제 진술한 조서를 오늘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이 숨진 공무원 이 씨와 같은 업지도선을 탔던 무궁화 7호에 탔던 7명의 진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갔다.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하는 내용들이 네. 진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족들의 설명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경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 선택적으로 정황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료의 진술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북이라고 나오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어서 깜짝 놀랐다. 동료 진술에서. 네,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했고요. 네. 또 오늘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님, 제 아버님의 성함은 이자, 대자, 준자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추정과 정황적인 증거를 놓고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자비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니까 진실의 시간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강조가 됐고요. 네.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돼서 보고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그리고 만약에 방치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로 보고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증거들이 공개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국방부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있고요. 네. 또 이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15년 동안 지금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네.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저에게 보내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깨알같이 썼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 찍혔고 저와 동생, 어머니는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 고통스러웠다. 원망스러웠다. 분노했다.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인 척 그렇게 살았다. 적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했지만 이 1년 과정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존갑하는 상황이었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저 아버지 성함은 이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 이제 세상에 대놓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다 하고 마지막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살을 맞는 생일이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슬픈 생일이지만 오늘만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큰 선물을 보낸 것 같아 눈물이 난다라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님의 아드님이 직접 쓴 편지를 또 공개를 했고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완벽하게 좀 달라진 결과가 2년 사이에 나오다 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다시 참모들도 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사실은 보다 자세한 정황을 알기 위해서는 네. 남북의 공동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전 정부에서도 재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북측은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바꾸게 된 것이 어제 뭐 특별한 설명은 없었어요. 국방부에서 월북으로 추정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후에 해경에서 월북이란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2년 만에 결론이 바뀌었을 때는 어떠한 근거로 결론이 바뀌었냐라고 물었을 때 현장 조사와 국제 수사 공조의 결론이다라고만 얘기했을 뿐 네. 분명한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북 감청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그런 판단을 한 내용인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러한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는 정치를 했는지 예. 그리고 어떤 경위를 거쳐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이라고 결론을 낸 상태에서 그렇게 짜맞춘 수사를 했다. 그리고 해경에서 의원실에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특별히 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같이 공람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게 정부의 판단이 바뀐 게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네. 의문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 당시 해경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내용, 네네. 그다음에 지시한 내용, 그다음에 그 당시 수사가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황이어서 네. 15년 동안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든지 하는 판단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아까 그 공무원 이모 씨의 형님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내가 여당 의원이라서 자세히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 네. 잘 안다. 이 내용 어떤 정보 당국들에서 이제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 자료들, 기밀 자료들 가지고 보고를 한 쪽은 월북이라 결론 내린 거고 첩보 중에서는 월북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던 거다. 어떤 걸 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정략적인 문제냐.
앞으로도 대통령이 수없이 많은 첩보를 들 텐데 상반된 견해, 기관의 보고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첩보 판단의 문제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의도적으로 전 정권,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면서 살살 기었다.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싶으신 모양인데 당시 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북한에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사과까지 받아낸 일 아니냐라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 그걸로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조금 전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자해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NLL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내용들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우선 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던 게 그 당시 수사 기록, 예를 들어서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들의 진술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이후에 이제 계속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네. 이게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또 이렇게 여야의 공방으로 비춰지게 되면 오히려 또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데 어렵지 않을까 네.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감사원에서는 하여튼 국방부, 특히 네. 국방부와 해경 이 두 기관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보고 과정 그리고 절차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적법성들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국방부 그리고 해경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거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간략하게 대담을 하는 자리를 갔는데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 사퇴론 여기 얘기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같이 하기 좀 어렵다고 보시느냐? 네. 뭐라고 답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답변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자, 또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그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판단할 네. 문제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을 표현을 했다는 것은 뭐 사실상 자진 사퇴하는 게 뭐 그림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알아서 판단할 네.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국무회의에 계속 관례적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최근에 통보가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하는 날인데 기관에서 보니까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네. 청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들이 굉장히 많고 임기가 이 대통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국무회의를 할 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설명을 한 상황인데요. 네. 우선 참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단어가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여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여서 그럼 차라리 기관장 인사를 임명할 때 뭐 명분을 떠나서 실리적으로 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자.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국무회의법을 살펴보면 필수 배석자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인물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배석시킬 수 있다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방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장을 이 필요에 의해서 배석시킬 수 있다라는 이 대상에 포함해서 관례적으로 참석시키긴 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뭐 올 필요가 있느냐라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를 했고요. 또 하나 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그 전 정부 관련 수사 네.
또 이제 이재명 의원 관련된 어떤 수사들에 대해서 이거 뭐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라고 했는지 마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전 정부 관련 수사나 뭐 이재명 이제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지금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인데요.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라든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야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건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거니까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일이 있었다면 그때 일을 검찰에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야권 인사를 상대로 한 보복 수사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대응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청와대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의견들이 다양하시네요.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호상님,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거 돌리는 거다 하시고, 네. 또 다른 분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도 하시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고, 정연호님, 정치 보복한다고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스스로 정쟁화를 시키는 거 아니냐. 아주 다양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의견들 쭉 남겨주셔서 저희 계속된 현안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은요. 뭐 최근 들어서 좀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또 이제 근처에 있는 자리에서 좀 충돌을 하는 모습이 좀 펼쳐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특히나 또 이번에는 당 혁신위 문제로 일부 약간의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배현진 최고위원 발언 내용 잠깐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혁신위 구성은 저희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당 문화의 건전성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앞으로 당 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냥 저 네. 워딩만 봤을 때는 혁신위라는 것이 아주 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구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같지만 단어가 하나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자기 걸리죠. 정치, 자기 정치에 대한 내용. 예. 이것 때문인가요? 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들어왔을 때 악수 하고 들어오지 않는데 네.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보지 않고 그냥 슬쩍 그냥 손만 거의 터치하다가 네. 앉던데 약간 좀 싸늘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바빠서 5분 네. 지각을 했다고 해요, 그날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바빠서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가 할 발언도 패스를 하고 앉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맞아. 저는 딱히 할 말 없습니다 했었죠. 예, 네네.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게 김용태 최고위원의 설명인데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이전과 비교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전하고요? 예, 13일 날 최고위원회에서는 네.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있었는데 네. 5분 지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날은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이렇게 내미는 장면이 있으니까 네네. 언론에서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지 그 모습만 포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발언들이 계속 공방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배현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원래 친홍계라고 과거에 그랬었죠. 예, 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대표 시절에 네. 영입이 됐던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나갔다가 한번 낙선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홍카콜라를 한동안 또 맡아서 하기도 했었고요. 네. 거기 이제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홍카콜라는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 이제 그 대변인 자리를 배현진 의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친윤계라고 하는 꼬리표가 이제 붙기 시작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회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네. 김윤 의원하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 한때는 또 황교안계라고 불렸었거든요. 네. 검사 출신이어가지고 뭐가 많네요, 걔가.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면서 거기 이제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지도부에 자리를 준 것인데 거기에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 그러니까 겁니다. 정점식 의원이 싫다는 게 아니라 네. 합당할 때 조건이 있으면 국민의당 쪽의 인사들이 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네. 이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네, 네, 네. 국민의당에 있었던 인사로 추천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땡깡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네. 이 대표가 지금 혁신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조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졸렬해 보일 수 땡깡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오. 배현진 최고위원이 졸렬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저거였죠. 뭐 표결 얘기 나오니까 그렇게 네. 하면 좀 졸렬해 보일 수 저렇게 있다.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러다 보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로 분리가 되고 네. 안철수 의원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당 파열음, 이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 네. 갈등, 뭐 충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다른 국회의원들은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젊은 영선의 정치인인데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모양새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남배란 단어를 써도 적절해 보이는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공천을 받으려면 배현진 최고위원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당내의 네, 네. 큰 계파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친홍계 색깔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이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배현진 의원 네. 측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이 좀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는 바른 길잡이가 돼야 한다. 네. 대표께서 애정어린 고언을 용기 있게 수용할 거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배현진 의원 측에서 네. 저에게 보내왔거든요. 혹시 이준석 대표 이거 혹시 보고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KBS D라이브로 연락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네. 분과 다 인터뷰를 해보셨잖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공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네. 않을까 제 예측입니다. 근데 또 예.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분들은 또 아닌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또 이제 그쵸.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이제 또 바른 말씀을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조은님 또 채팅창에 네, 우리는 싸우지들 말자시고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채팅 글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지만은 조금 과한 면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자, 앞에서는 저래도 음. 끝나고 나면 또 다들 또 같이 밥 먹고 친하잖아요, 국회의원. 네, 같은 또 당원이니까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 확진자분들 격리 의무 유지하는 거
좀 더 연장하자 했는데 어느 정도만 더 길어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네. 5월 말에 자가격리를 7일 동안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유지하지 않는 것을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도 해제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한 달 정도 지켜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면 닷새를 격리를 하고 2일은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뭐 아니면 아예 없애자.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하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4주 단위로 방역 상황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격리 의무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0.72 정도 되거든요. 0.7이면 1이 안 되네요. 예, 네. 그러면 1이 안 되니까 사실 앞으로 계속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수리예측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3,000명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가격리 의무를 좀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닷새만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곳도 있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일본 같은 경우는 7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되고 나면 닷새 동안은 몸이 아프든 그렇지 않든 간에 바이러스가 방출이 돼서 제가 만약에 걸리면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권고로 맞추게 되면 각종 직장에서 일이 바쁘잖아요. 사람들도 빠듯하게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고 주변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지금 격리 의무를 완화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날 다시 것이다 또, 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나 치명률 등을 판단을 해서 4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격리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하겠다 이런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예. LHK님, 와 이거 라이브였어 죄송. 뭐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네. 계속 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면서 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잠깐 언급 정도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 LTV 좀 바뀌는 거 소식 들으셨죠? 네. 다행이다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야 근데 이거 정말 대출 그렇죠. 이만큼 받아도 되는 거야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3분기부터 바뀝니다. 적용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집값의 최대 80% 네. 빌릴 수 있고 한도는 6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표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저거죠? 예, 근데 이게 생애 첫 구매자들 하더라도 집값의 최대 80% 이거 뭐 10억, 15억짜리 집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예. 대출 한도 6억 원이니까 당연히 좀 묶이겠네 네. 싶기도 하고 소득이나 재산 뭐 이런 것도 따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었는데 무주택자, 팔았어요. 지금 무주택이었는데 네. 다시 무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기과열지구 지금은 6억까지밖에는 대출이 안 되거든. 6억일 경우에도 6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인데 수도권은 대부분 다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애 최초에 이제 소득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억 원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일반 무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제 LTV가 적용이 되는데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선된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일 때 LTV를 최대 60%까지 우대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건 이제 갚을 수 있는지를 DSL이라 그래서 소득을 해서 한 달에 원리금 상환 규모를 그 연봉 소득 안에서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신용대출도 들어가고 예. 다른 부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학자금 그런- 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네. 생애 최초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 9억 원 이하의 집이어야 되는데 사실 저것도 찾기가 참 쉽진 9억 않습니다. 원 이하 되려면 사실 서울에선 정말 힘들고 네, 외곽 지역으로 좀 가야 되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60%가 되는데 앞으로는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도는 내 소득을 계산했을 때 갚을 수 있는지 네. 내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갚는 금액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뭐 적용 대상이 다 풀리는 건 아니라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몇 분들 채팅글 올려주시네요. 원금 보면 할 만한 것 같기도 한데 이자가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미연준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 집 마련 재고해라라고 해가지고 좀 네. 겁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국내 사정은 일단 LTV 조금 규제가 풀렸고 또 대출 네. 한도도 좀 늘어났지만 일부 적용 대상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서울 특히나 서울에 네. 있는 아파트를 쉽게 또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매수 심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네. 기존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집값 전체에서 집값 받을 전체에서, 수 있는 부분들은 늘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 복잡해가지고 이건 뭐 네. 도식을 안 보면 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네. 이게 참 다시 진실공방으로 이어집니다. 예.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3세 여아, 숨진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였다라는 사실까지는 밝혀졌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또 그게 그건데 왜 바꿔치기 했는데까지는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안 돼. 이거 다시 해봐. 네. 라고 해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에서. 이거 네. 개요도를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 사건이 처음 밝혀지게 된 건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성모 씨 외할머니라고 애초에 알려져 있던 성모 씨가 네. 그 딸이 빈집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숨진 딸이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었는데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의 딸이 아니라 엄마의 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는데 지금 검찰에서 보기에는 저 48살의 성모 씨의 경우에는 3월 초에 네. 그다음에 지금 22살 김모 씨의 경우에는 3월 말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성모 씨가 자신의 손녀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 네. 그리고 유기해서 지금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혐의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재판의 개요인데요. 1심하고 2심에서는 친모라는 게 확인됐고 그리고 바꿔치기해서 유기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인가 받았죠? 예, 네네. 그럼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좀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목격자의 진술도 없고 CCTV라는 증거가 없고 정황적인 판단만 해야 되는데 성모 씨의 경우는 계속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월 초에 아이를 낳고 3월 말에 3월 31일 날 아이가 그 손녀가 태어나서 바꿔치기 했다 산부인과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봤을 때 아이가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2월 말에 어떤 회사에 다시 재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저 딸아이를 봐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아이를 낳으러 갔다면 휴가를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회사를 출근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산부인과의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얘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참 다시 또 이제 돌아가서 이제 또 진실 공방 국면으로 갔고요. 하여튼 간접 근거로는 지금 이 바꿔치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다시 파악해 봐 하고 이제 보내놨고 다만 친모 관계는 유전자 인정이 검사 됐습니다. 통해서 이제 그리고 확인됐다는 네,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이제 뭐 여름 휴가 뭐 벌써 계획 많이들 잡고 계시죠? 뭐 네. 저는 아직까지 못 잡았는데 못 잡으셨을 것 같아요. 바쁘셔서. 네, 바빠서는 아니고요. 바빠서는 결정을 아니고. 못 하겠어요. 결정을. 보통 이제 해외를 가는데 네. 지금 해외를 갈 수 있나? 네. 아니면 국내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면 가격도 비싸고 붐비니까요. 그렇죠. 어디를 좀 호젓한데 좀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촌캉스 네, 이것도 신조어인 것 같은데 뭐 촌 플러스 바캉스 같은데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네. 홍천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는 휴양지들은 뭐 제주도, 뭐 그렇지 않으면 동해안 이런 곳인데 동해안. 그런데 가면 사람도 많고 또 이색적인 체험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MZ 세대들이 해외를 가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진 비싸고 거죠. 항공권 비싸고. 그럼 국내에서 체험을 하는데 유명 관광지보다는 좀 조용한 곳을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촌캉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만의 관광지를 찾아내고 있는데요. 예. 인스타그램 같은 데를 보면 각자의 관광지 찍은 이색적인 사진이 올라오면 또 거기가 막 붐비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일출이나
뭐 석양이 예쁜 곳이다. 그리고 그래서 엄청 잘 찾아내요. 사진 한 장 딱 올리더라도. 그렇죠. 그럼 여기 또 저는 거기구나 이러고. 저같이 이렇게 귀 얇은 사람은 여기가 좋대 나도 가야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김난도 교수가 오늘 트렌드 10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네네. 러스틱 라이프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예전에는 뷰 하면 뭐 오션 뷰 이런 뷰잖아요. 네, 오션 뷰. 요즘은 밭뷰, 논밭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밭뷰? 예. 그래서 러스틱 라이프라고 해서 도시 생활에 지친 또 새로운 그 요즘 트렌드로 레트로를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MZ 세대들이 그런 곳에서 즐기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그 5도 이촌이라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5일은 도시에 사는 거예요. 이틀은 시골에 살거나 네. 아니면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트렌드의 뭐라 그럴까요? 연장선상에서 네. MZ 세대들의 자신만의 휴가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환으로 촌캉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차차님 차박에서 촌캉스로 유행 네. 이동료 하십니다. 아 오션뷰, 리버뷰, 시티뷰 아니고 요새는 밭뷰. 네, 밭뷰. 네. 이제 뭐 어플 같은 거에서 선택할 때 밭뷰 이런 것도 나오는지 한번 또 네. 봐야겠습니다. 휴가 계획 여러분들 잘 세우시고 촌캉스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슬랭 가이드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해봤고요.